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PLS, 즉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의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1월 PLS가 전면 시행되면 자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우리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PLS를 시행할 방침이지만 자칫 양국과 통상마찰에 빚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PLS 제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지난 11월 10일에 있었던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직후 우리 측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PLS 시행을 3년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6년 국내 수입 농산물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의 44%가 중국산이었던 만큼 자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막힐 것을 우려한 겁니다. 미국도 올해 초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PLS 전면 시행을 10년 미뤄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PLS를 시행하지 말라는 요구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PLS 시행 계획에 대해 WTO에 통보했고 PLS 전면 시행을 대비해 외국에서 요구하는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도 설정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모두 수출상의 애로사항이 해결됐을 거란 설명입니다. 그런데 PLS 강행 방침을 밝힌 정부의 속내도 편치는 못합니다. 2004년 4월 중국산 냉동마늘의 관세를 30%에서 315%로 올렸다가 중국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출이 막혔던 것처럼 제2의 한중 마늘 파동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주중 한국 대사관에 나가 있는 식약관과 농무관이 조만간 중국 농업농촌부를 방문해 중국 측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 미국의 반대 속에서도 PLS 내년 시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양국과 무역 마찰을 빚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중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PLS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다혜 기자. 중국과 미국이 PLS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PLS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과 미국 정부는 PLS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국에 수출되는 자국의 농산물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제도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1월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직후 한창푸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이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에게 PLS 시행을 3년간 늦춰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PLS 시행을 두 차례에 걸쳐 WTO에 통보했고 중국 현지 설명회도 10차례나 진행하는 등 중국 정부와 충분히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이 같은 요청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측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미국도 우리 정부의 PLS 시행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미국은 PLS가 시행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가 미국이나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 기준보다도 까다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자에 쓰이는 살충제 포레이트의 경우 코덱스는 0.3 ppm, 미국과 한국은 0.2 ppm을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PLS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한국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0.05 ppm으로 강화됩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며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코덱스 기준 적용을 2021년 말까지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미국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PLS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농가뿐 아니라 수입업체, 외국 정부가 요구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이미 설정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애로사항도 해결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PLS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난 2000년 한중 마늘 파동 때처럼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 농업농촌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칫하다가 통상 마찰이 빚어져서 우리 농업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년 더 연장됩니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상품을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과 축협 등 상호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20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준조합원에게 주어지는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2022년에는 정조합원과 회원의 비과세 혜택도 없앤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자 정부는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농촌이 어렵고 내년도 예산도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 축산인들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거를 2년 동안은 다시 유예를 해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법을 내게 됐고 또 농림어업용 면세유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농업인의 융자서류 인지세,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등도 3년 더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최근 농촌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한창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삶의 터전을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는 건데요. 전국 곳곳의 농촌 마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수요기획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체험마을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남 거창의 병곡마을을 김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병곡마을. 빙기실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주민수가 43명에 불과한 작은 산골 마을이지만 여느 농촌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마을길과 농수로, 캠핑장을 비롯한 체험시설까지 모두 마을 어르신들이 힘을 모아 청소하고 새롭게 정비한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정원 먼저 가꾸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청소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마을 주민들이 이게 내리다 생각하니까 지금은 이제 청소하게 모이세요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세요. 그게 저희 마을이 깨끗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이 굉장히 깨끗한 마을이 됐습니다. 어디 나가면은 빙기실 마을 너그 마을에 굉장히 장하다 좋다 칭찬을 받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좋지요. 병곡마을은 또 캠핑장과 깡통기차 등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면서 가족 여행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방문객만 만여 명. 캠핑 민박 사업으로 벌어들인 마을 소득도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16일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전국 150개의 마을들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등한 이유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합동심을 길렀기 때문에 이 마을은 무엇이든지 해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1등을 준 것 같아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소멸 위기에 놓였던 병곡마을이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 모두 한 달에 2~3차례씩 토론회에 참석해 마을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목공예나 두부, 떡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일이 배우고 연구하며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마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직접 체험 지도자 자격증까지 취득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한 40여 년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학부형이나 또 여기 오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놀이문화라든지 또 그 떠나서 책을 읽는 독서하는 이런 습관이라도 길러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더 배워서 우리 마을 분들을 뒷받침하고 또 이끌어 나가고 또 내가 앞장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 자격을 따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각광받는 농촌체험마을로 재탄생한 병곡마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결실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도시민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왔을 때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 불과하던 병곡마을이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관광 체험 마을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면서 변화를 꿈꾸는 농촌 마을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국민의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국민건강지수가 1점 만점에 0.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지수는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이 조사한 건강지표를 통합해 국민건강지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지수는 1점 만점에 0.5점에 불과해 낙제점 수준에 그쳤습니다. 2009년 대비 2016년의 국민건강지수가 5.8% 하락하는 등 해가 갈수록 국민건강 수준이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음주와 흡연과 같은 건강 행태가 나빠졌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건강지수는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국민건강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0.671점을 받은 반면 강원도 평창군은 0.463점으로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홍석철 교수는 질병, 의료 이용 및 건강 행태와 관련한 지표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관측됐다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지출과 의료 지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회장 임기 및 선출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대의원 간선제인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대통령 임명제에서 1988년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뀌었고 2009년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로 변경됐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에 부응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다시 조합원 직선제로 되돌리자는 겁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조합장 직선제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 지역의 모든 조합장 중에서 한 명만이 간선제를 원하고 다 직선제를 원하더라고요. 이런다고 보면은 무엇보다도 조합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거. 이것이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 기본 원칙에 조합된다는 거. 이것이 직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로서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라든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 그런 것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 통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자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각각인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회장의 임기 제도를 통일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 수협중앙회장은 4년 중임, 산림조합은 4년 연임입니다. 내년 중순쯤 전남 영암에 벼 종자 생산 기능을 갖춘 정선 처리장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량벽지 부족에 시달렸던 전남 지역에 벼 보급종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암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는 윤태봉 씨. 내년 벼농사를 위해 정부 보급종 벽시 400kg을 신청했지만 공급받은 양은 10분의 1에 그쳤습니다. 벽시를 저장할 종자원 공간이 협소한 탓에 농가에 보급할 종자가 모자란 겁니다. 농가들은 결국 정부 보급종 신청을 포기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벽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항상 해보면은 마을로 떨어지는 게 너무 극소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뽑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분배를 한다든가 하는데 분배량도 너무 적어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국립종자원이 정부 보급종 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 군서면에 250억 원을 들여 벼 정선시설을 추가로 세우기로 한 겁니다. 현재 골조 작업이 한창인 정선시설의 공정률은 70%. 내년 6월이면 종자벽시 2,000톤을 소독하거나 골라내는 정선시설과 사무동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정선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 농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40%에 그쳤던 정부 보급종 벼 종자가 75%까지 늘게 되면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립종자원이 벼 종자 계약 재배 농가를 영암에 600헥타르까지 늘리기로 해 농가 소득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벼 보급종 최종 단지가 앞으로 600헥타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 및 특등 가격의 20%를 더 받고 수매가 들어갑니다. 40kg 가마당 한 2만 원꼴 소득이 올라가는. 그동안 우량 종자를 생산할 정선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 비해 벼 보급종 공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전남. 정선시설이 들어서면 불균형이 해소되고 쌀 품질과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안성 연하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시연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자연 그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하고 안성시는 이것을 옮기자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가시연의 모습입니다. 당시 안성시는 씨앗이 든 가시연 이전을 위해 빨간 망을 씌워놨습니다. 20일 뒤 다시 찾은 안성시 연하지. 가시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색이던 망에는 수중 부유물과 이끼 등이 달라붙어 공기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수중 밖으로 나온 가시연의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누군가 망을 벗기고 씨앗이 든 망을 불에 태우는 등 훼손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망을 씌워도 발화가 어려운데 이처럼 훼손되면 내년에 가시연을 볼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인 가시연은 자연 발화가 어려워 해를 걸러 연을 피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존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을 현재 한쪽에 이렇게 물 안으로 보관을 하고 그것도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한테 어떠한 연락도 없어요. 가시연을 피우는 이곳 연하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로가 지나는 것이 계획돼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정밀 조사를 거친 만큼 가시연을 안성맞춤 랜드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시기는 미정이지만 환경영향평가와 허가 절차 등의 문제가 없는 만큼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씨앗을 받아서 발화를 해서 그 시점을 봐야 되는데 그거 언제쯤에 되겠다 그거는 주민들과 농민단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전이나 보전이 이뤄져야 하지만 안성시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훼손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시연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점만 생각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자체가 거짓이고 이것들은 그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기존의 학설과는 조금 그러니까 배치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과 농민단체는 앞으로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고 가시연 보호를 위한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남 순천농협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고객만족 혁신 리더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영혁신운동인 고객행복경영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강성채 순천농협조합장은 앞으로도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객의 행복으로 인식하고 기대 이상의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연말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오일장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원산지 표시판을 두지 않은 판매자에게 표시판을 배부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2022년 농산물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 사업에 4,500억 원을 투입하고 4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형 유통업체 협력 강화와 참여 조직 통합 물류 및 구매 추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기능 보강 등입니다. 이번 농산물 유통 전략은 농업인이 판매를 염려하지 않고 젊은 층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남도가 그동안의 유통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했습니다. 진안군이 올해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평가는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 행복과 삶의 질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은 환경 보전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와 쓰레기 삼노운동, 우렁이 농법 확대를 비롯해 도시가스 공급 해결, 버스 요금 단일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